그래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쁩니까? 무죄예요.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법무부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6, 7회에 걸쳐서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무죄 판결 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편찬한 사법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구공판 사건 중 무죄율이 3.14%입니다. 구약식 사건을 포함하면 1% 남짓입니다. 1% 남짓의 무죄율, 여러분 이게 실감이 가십니까? 100명 중에 1명만이 지금 무죄를 받는다는 것인데,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은 2006년 하반기에 호주 퀸즐랜드 대학 로스쿨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스쿨 교수님이 저한테 진작에 물으시더라고요. 윤 검사님, 일본 무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 제가 일본 무죄를 알고 있었거든요. 1%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죄율은 한 0.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1% 아닙니까? 근데 한국 무죄율은 0.3%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느끼기로 이 교수님이 한국 검사 그리고 일본 검사를 칭찬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뛰어나면 유무죄를 저렇게 잘 감별을 해서 유죄될 사건만 속속 뽑아가지고 기소를 하니까 무죄율이 저렇게 0.3%,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취지는 잘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뭔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교수님은 생각하시고 저한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좀 팔팔한 검사였고 한 달에 한 250건 가까이 처리를 하면서 많은 사건을 기소를 하고 거의 무죄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당시 무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죄 받으면 대검에서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근데 거의 통보를 받지를 못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하게 아니 호주 교수가 한국 시스템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호주에서 로스쿨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이렇게 접하고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재판을 수행을 하면서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무죄율이 1% 이거는 좀 이슈가 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재판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님들이 무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 추정, 그리고 지나치게 검사님의 어떤 말을 지신을 하시고 지나치게 변호사의 말을 지신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너무 좀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죄인 사람이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일단 무죄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알게 되시면 무죄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 같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우선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기소가 됐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는 거고, 기소가 되려면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무죄인 사람이 왜 수사를 받기를?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고소를 당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수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년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검사를 해봤고 또 지금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수사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기소가 된 거거든요. 기소가 됐다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이 사람 말 안 믿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믿어준다. 이거는 그걸 경험해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욕감을 넘어서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안 믿어주는 주체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다. 그럼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자, 수사를 받을 때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안 믿어주면 여러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증거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네? 사람입니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고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일도 못 합니다.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 터지게 처절하게 내 말 믿어주라고 했는데 검사는 결국은 그 사람 말을 안 믿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가 뭡니까? 기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울며불며 이제 변호사 선임하러 다닙니다. 그 변호사 이제 겨우겨우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 잘했죠. 결국은 무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되겠습니까? 1년 이상입니다. 공사실은 다 부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뭐냐면 검사가 공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진술 증거,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 그 외 참고인의 진술 다 부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보통 재판이 3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래서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재판이 그 받으면서 한 최소한 8, 9번 이상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 받을 때 매일 재판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제 의뢰인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재판 받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잔다라는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재판 당일은 어떻습니까? 정의신문 당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의는 다 검찰적 정의이고 다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제 신문을 하지만 변호사가 어떻게 의뢰인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꼭꼭 집어주는 신문을 잘 못합니다. 그럼 정의신문이 적게는 1시간에서 어떤 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판사님 눈치만 실실 보는데 판사님이 혹시나 정의신문 할 때 뭐 유죄를 전제로 한 정의신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손에 안 잡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무죄는 났지만 그 당시는 무죄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핵심은 요는 판사님이 내 말을 믿어주느냐라는 거죠. 검사는 안 믿어주잖아요. 검사나 판사나 어쨌든 같은 법조인이고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가 자기 말을 믿어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이 가장 치명적인 정신적인 고통인 겁니다. 그 생활을 1년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심 판결 때 무죄 판결 받습니다. 기쁘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할
틈이 없이 검사는 항소를 합니다.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90% 이상을 항소를 하거든요. 항소 기간은 일주일 내입니다. 예? 기쁘려고 막 하는 순간 항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을 받습니다. 또 정인신문하고 검사는 또 막 공소장 변경한다, 예비적으로 공사실 추가한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검사는 무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막 이게 피말리는 재판을 한 6개월 이상 받습니다. 그러다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습니까? 요 근래는 1, 2심 무죄 판결이 나면 상고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에. 그러면 3개월 내에 결정이 안 나면 또 언제 날지 모릅니다, 이거. 대부분은 재판도 안 열리지 않습니까? 피가 바짝바짝 난 마릅니다. 응? 물론 파기 환송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파기 환송 안 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응? 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보면 재판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동안 이렇게 피말리는 처절한 고통을 겪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다행입니다. 구속 재판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종종 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뭐 구속에서 풀려났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구속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6개월 이상 구속이 돼 있으면 직장 잃습니다. 가족도 파탄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행유예는 무죄고 구속은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쁩니까? 물론 기쁘겠죠. 유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무죄잖아요. 근데 왜 수사를 왜 받았습니까? 왜 기소가 됐습니까? 무죄인 사람 아무 죄가 없는 거잖아요. 왜 3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참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줍니까? 물론 형사보상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상이 제대로 됩니까? 예? 구속이 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그것도 찌꼬리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뭐 최저임금 5배 이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로 자기 직장 잃고 앞으로 직장 못 구하고 가정 파탄 나고 3년 동안 겪었던 그 처절하고 지옥 같은 고통 보상이 됩니까? 절대로 보상이 안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죄인데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수사? 그거는 뭐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뭐 수사기관이 안 믿어줘서 기소가 되는 건 동일하니까요. 그럼 재판은 어떻습니까?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어쨌든 판사가 그 사람 믿어줬잖아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안 믿어주는 겁니다. 판사가 자기 말 안 믿어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거 처절한 겁니다. 이거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줍니다. 가끔씩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판사님이 법정에서 막 제지합니다. 조용하세요! 막 그럽니다. 내가 누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 막 야단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법정 구속까지 됩니다. 거기다가 유죄 판결이라는 게 뭡니까? 유죄 판결에는 그게 사형, 무기, 유기징역 실형, 집행유예, 벌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무죄예요. 무죄인 사람이 사형까지 선고받고 집행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 가끔씩 나는 게 뭐 유족들이 뭐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았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죄인데 사형 선고받고 집행까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실형 선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 무죄예요. 무죄인데 실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징역 한 5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첫날을 보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5년 이상 동안 억울함에 치를 떨면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보상해 줍니까? 밖에 놓으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무죄예요. 밖에 놓아보니까 직장 다 있고 가정 파탄 나 있고 그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무죄예요. 무죄 판결을 무죄라서 수사나 기소가 됐어도 안 되고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수사의 경험, 재판의 경험, 그리고 그 끔찍한 실형 내지는 형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무죄 판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죄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 사례를 많이 들으면 스스로 소송 잘 승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동안 소위 법조 생활을 하면서 검사, 변호사 이렇게 거치면서 수천 건 소송 수행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춘천에서 항소심 공판 검사를 할 때 지원 판사님하고 검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음주운전 자백하는데 바로 무죄 판결 쓰고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올라와서 그때 되게 좀 당혹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기이한 케이스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그 무죄 판결 받기가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변호사에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고 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촉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그런데 변호사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짜증내고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술을 사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무죄 판결 받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이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변호사 속으로 뜨끔하는 거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주장도 해야 되고 정의신문도 잘 해야 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증거 확보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 절차가 위협하다 내지는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이 있다 이런 것도 밝혀내야 되고 그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무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 구체적인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오늘처럼 길게 말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